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고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조금 이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의 얘기를 발표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실은 제가 전공이 의료, 즉 이 자리에서 약간 움직여도 되나요? 유튜브 촬영하는데. 그 전공이 이제 의료 정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 학자들의 견해를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료 정책 학자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잘 전달한다기보다는 외국인으로서 의료를 경험하신 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를 잘 전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좀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게 어썸 코리아라는 유튜브인데요. 복지는 유럽이 최고라던 외국인들이 한국 병원에 왔다가 충격받은 이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분 핀란드 분이더라고요. 한국 병원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보험이 없을 때 보험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비쌀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진료받고 나니까 한 6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비싸? 이제 외국인들이 다 이제 놀라는 겁니다. 저 맞아요. 그런 분은 이제 미국 분이고 여기 왼쪽에 여성분은 이스라엘 분이더라고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도 달라서 이제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기꺼이 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험이 있어도 훨씬 비싸다. 물론 이제 나라별로 차이가 있고 이분은 이제 미국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이스라엘 분은 이스라엘의 이제 의료와 관련해서 제 친구가 임신했을 때 5시간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임산부가 5시간 기다리지 않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독일분은 맞아요. 한국은 어디를 가도 병원이 있다. 그리고 독일에는 작은 마을 같은 병원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뭔가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정부에서 몰아가고 있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소개하는 영문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죠. 당시 건강보험료율이 6.67%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건강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높다. 독일은 15.5%, 프랑스는 13.85%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료를 가지고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 지표가 좋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자랑을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문제를 낳는 것처럼 정부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은 이제 액세스, 코스트, 퀄리티 이 세 가지 문제를 상호 모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기본적으로 서구의 의료제도를 보면 국가 재정으로 공공병원을 운영을 하죠. 나라에서 재정을 많이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의료 시스템에 의료인을 이제 참여시키기 위해서 강제가 아니라 계약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로 따지면 개원이처럼 민간 자영업자들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하고 제공하는 의료는 공공의료로 대우를 해줍니다. 약간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서구의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의 대부분은 프라이빗 솔로 프랙티스가 많습니다. 프라이빗 그룹 프랙티스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다르지 않은데 그래도 이분들이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료로 대우를 해주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GP하고 컨설턴트가 있는데 GP가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우리로 따지면 컨설턴트가 전문의들로서 2차나 3차 진료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다 누구나 이제 프라이빗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GP도 사실 우리랑 똑같은 자영업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셔널 서비스와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의료는 공공의료로 평가를 해주고요. 컨설턴트는 대개 이제 피고용인에 가까운데 컨설턴트 중에서도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의사들을 공공의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GP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같은 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영국만 마치 그런 게 아닙니다. 프락스에서도 보면 섹터 1, 2, 3가 있는데 섹터 1의 의사들은 그 피를 정해진 대로 받는 이것도 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섹터 1에서 일할지 섹터 2에서 일할지 섹터 3에서 일할지를 계약을 하는데 섹터 1은 픽스드 피 정해진 걸 받고 있고요. 섹터 2는 그거보다 자기가 좀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반면에 섹터 3는 no fee limit 아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어떤 걸 할지는 이제 각자에게 맡기지만 계약을 통해서 아마도 섹터 1에 있는 의사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통계로 보면 48%의 스페셜리스트하고 6%의 GP는 섹터 2다. 그러니까 대개 GP의 94% 정도는 섹터 1에서 일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호주도 비슷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제 건강보험, 우리로 따지면 건강보험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한 3만 원을 내야 되는데, 스페셜리스트에서는 이제 58,000원, 100에서 200 호주 달러. 그래서 나머지는 말하자면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죠. 건강보험에서 일부만 제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국 의료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은데요. 일단 기본 전체 시스템을 보시면은 내셔널 서비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여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죠. 재원이 세금으로 하는 거죠. 무료지만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의료여행이 늘어나니까 줄을 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줄 서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팅 리스트, 웨이팅 타임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죠. 영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누가 줄 서는 거를 이제 책임질 거냐? GP한테 이제 문지기 기능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GP가 선생님 환자분은 대학병원에 못 갑니다. 그럼 못 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네 돈 내고 해라. 프라이빗 케어로 가라 이런 겁니다. 사실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 보장의 틀이 되게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박현미 씨라고 재영 한인 의사회장이 어디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다 자기 돈으로 만드는데 끝에는 하나밖에 없는 모노폴리 인슈런스 시스템에 갇혀 있어가지고 리스크는 운영하는 사람이 지고 정부는 딱 가격만 정해주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을 탓한다. 매우 이상하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에서 일하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보기에 뭔가 대한민국의 의료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듀얼 프랙티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듀얼 프랙티스라는 게 의사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님이 자기 프라이빗 쉬는 시간, 오프 시간에 프라이빗 환자를 보는 걸 이렇게 듀얼 프랙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듀얼 프랙티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전 세계의 그 듀얼 프랙티스의 어떤 허용 여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죠.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제도예요. 아주 기묘한 제도인데 사실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프라이빗 헬스 섹터를 인정을 하고 퍼블릭 섹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또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하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섹터가 금지돼 있고 민간 의사와 민간 의료기관을 퍼블릭 섹터에 강제로 동원하는 시스템이죠. 그게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영국처럼 그렇게 줄을 서라라고 한다기보다는 환자의 의료용은 거의 무제한 용인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하고 개인의 선택 때문에 발생하는 비급여 등 여러 문제들을 의사, 의료인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구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사에게 강제로 진료 의무를 부과하지 않죠. 응급 상황에서만 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적 재산 의료기관이죠. 노동력을 국가가 강제로 동원하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것을 강제로 동원하면서 의료 보장을 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틀에는 요양기관 강제 지정대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왜 합헌이냐? 왜 합헌이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다른 나라 제도를 살펴봅니다. 다른 나라 제도를 살펴봐도 다른 나라에는 강제로 하는 나라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얘기는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적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공공의료기관이 적은 것이 의사의 책임인가? 아니겠죠. 정부가 재정을 투여해서 공공의료기관을 만들 책임이 있는 건데 또 만약에 국가 재정이 충분한데 돈을 안 써요. 다른 데 써.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요양기관을 강제로 동원하는 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이 의문이 드는 겁니다. 또 요양기관이 없으면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 운영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같은 제도가 그런데요. 환자가 먼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하고서 차액은 자기가 부담하고 이런 형태로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요. 정부 예산이 2000년도에 92조 원에서 2021년에 558조 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한 5배 정도 증가를 한 거죠. 그런데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오히려 15.5%에서 9.6%로 감소를 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란 소리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공공의료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마치 민간의사, 민간의료기관의 문제인 것처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이 국민의 부담을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지워 해결하니까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공공의료를 지시하겠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진 것이 저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정부에서 이제 의정협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강제로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공무원이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할 수 하지만 실현 가능하다. 이런 안을 제시를 해요. 여기 또 관변학자들이 일조를 하죠. 언론들이 거기에 또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금 불합리한 안이란 게 시장 경제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작동할 수 없는데 뭐 다른 걸로 돈 많이 벌잖아. 행위량을 늘리잖아.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강제로 다 가능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조금씩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고 의료기관도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그 구조 속에 적응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의료가 왜곡되어 나가는 거죠. 어느 이제 한계에 점점 도달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모순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차 보조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죠. 교차 보조란 게 이게 이제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이제 뇌출혈이 왔을 때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OECD 통계보다 훨씬 더 많지, 한 3배 정도 많다 그럽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그런데 이제 수가는 이제 너무나 낮은 거예요. 너무나 낮으니까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뇌 인터벤션이라든지 응급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응급 환자 보게 되면 수가도 낮고 힘드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이제 올바른 인과관계 해석은 리스크 대비 뇌혈관 수술에 대한 극심한 저수가가 있으니까 뇌혈관 수술 지원 의사가 격감하고 자리를 지키는 의사는 경무를 하게 되고 점점점 뇌혈관 의사가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의사가 부족하다. 의사의 이기심 때문에 뇌혈관 수술을 안 한다. 그래서 간호사가 사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계를 비난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거대한 교차 보조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영역에서 뇌혈관 수술 분야는 병원 입장에서는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유지가 되는 것은 비급여 의료행위나 박리담회로 벌충하지 않고는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민형사 책임의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분만 사고 10억 배상하기 위해 400개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로마법 때부터 있었던 아주 고민인데요. 이게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인데 어떤 세공인이 이제 도자기 수리를 했어. 이제 고객이 도자기를 맡겼는데 세공인이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도자기 물어내라 그랬더니 원래 도자기가 약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지어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벌써 기원전 3세기의 로마법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종류의 물건을 받는 장인은 위험을 감수하며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계약서로 명기해야 된다. 나 저거 무서워서 말하자면 수리 못하겠어. 이러는 겁니다. 그런 권리는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료 분야에서 그래서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고 우리는 이제 강제로 이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사실 영국이 통계가 명확한 나라인데요. 의료 행위로 인해서 과실치사됐을 때 기소하는 율이 굉장히 낮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미법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중과실에 한해서 처벌하는데 그 수는 굉장히 낮죠.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도 대륙법계인데요. 여기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있는데 거의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계를 좀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제 독일도 거의 안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셔널 서비스 근무하는 사람들은 내셔널 서비스 책임을 져줍니다. 그리고 아까 자영업자라고 그랬는데 GP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져줍니다. 놀랍게도요, GP뿐만 아니라 뭐 거기 있는 간호사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책임을 져줍니다. 다만 프라이빗 프랙티스 할 때는 네 돈 내고 해결하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영국 의료배상 책임을 보면은 내셔널 서비스 직원들은 당연히 내셔널 서비스 해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개원이들한테도 연금을 지원하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 제도를 찾아봤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의사만 면책시켜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어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미법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실범을 처벌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교통사고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실범을 형사처벌하는 게 맞는가? 교통사고는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형사 범죄화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결국 그 근저에는 과실범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사법적 자제로서 프랑스나 독일처럼 자제를 하지 않다 보면은 많은 형사범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통사고하고 의료행위를 비교해 보면요. 의료행위는 더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원래 환자가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뿐만 아니라 위험한 업무 수행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게 합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처럼 이 의사들의 얘기들이 그렇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는 이상한 게 아닌데 마치 우리 사회에서는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변질시켜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자가 외국에는 의사의 의료사고는 형사 책임을 면책시키는 법은 없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의사가 특권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한테 영국의 자료 같은 걸 정확히 전달해도 공무원들이 그 자료에 안 실어요. 안 싫고 자기들 유리한 자료만 이제 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정부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내놨는데 보면은 사망은 일단 제외를 한 겁니다. 사망은 제외를 해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리고 보험은 이제 니들이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전공의들이라든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2024년도 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면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보험을 니들이 들어서 해결하라 이런 거죠. 결국 그런데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도 낮은데 보험료마저 내라 그러면은 더 아마도 필수 의료를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의료 체계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의료사고의 배상이 매우 커진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malpractice crisis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병원이 어떻게 하냐면요, 방어 진료하고 진료 수가를 인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원이 수가를 올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정부에서 다 정하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도 높은 의료, 필수 의료를 이탈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세 번째가 구조적 모순 중에 임의비급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에 흉부심장혈관외과에서 뭐라고 이제 학회에서 한국은 재고 처리장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카테서 인공판마 이런 것들이 너무 낮다 보니까 최신 기술이 많이 있는 신제품은 도입이 어려워서 한국은 구 모델의 재고 처리장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요. 여기 보면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여기 이 강윤구란 분이 보건복지부 차관하시고 심평원장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포지티브 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이제 이미 비급여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원해서 동의를 받고 하면은 허용을 해줘야 될 텐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위법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대학에 가서 하신 게 있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현직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한 게 의료행위 치료제는 네거티브 리스트, 약은 포지티브 리스트라는 걸 사용하려는데요. 네거티브 리스트는 법정 비급여를 제외하고 모든 의료행위 치료제를 급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제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흉부외과에서 나갔던 것처럼 사실상 급여가 되지 않는 의료행위라는 치료제료가 많아지고 이들은 이미 비급여라고 해서 불법 의료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이것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계속 발달하는데요. 요건 이제 로봇 보행기 같은 건데요. 2012년도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최근에 독일 일부 조합에서 이 보험급여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실 이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방법이죠. 재정이 많지 않으면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용을 금지하는 방법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나라는 없죠. 세 번째는 자기 부담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비급여 금지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불법화되어 있고 허용되어 있는 것은 혼합진료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 먼저 얘기를 하는데 약간 뒤로 빠이긴 했지만은 약간 오해를 하는 게요.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라는 건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강보험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 전체를 비급여 환자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을 높여서 이제 그 비급여를 억제하는 거지 프라이빗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보험과 분리된 자기부담 진료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혼합치료를 금지하면 일본보다 더 극단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거를 다는 못하겠고 도수치료나 뭐 이런 것만 하겠다라고 한 발 좀 물러선 거죠. 그래서 정부의 인식과 대책을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는 비싼 의료 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료 보장을 위해서 충분한 재정을 투여해서 가난한 국민을 도와준 거죠. 그게 의료 보장의 원리인데 우리는 그냥 민간 의료를 강제로 편입시키고 공공의료로 반입해서 싸게 만들어서 한 겁니다. 장점은 액세스가 굉장히 좋아졌죠. 하지만 의료기관은 박리담의 비급여 창출 등 교차 보조 없이는 의료체계가 운영되지 않고 대학병원 응급실은 너무 힘들고 전공의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의료 민영사 책임이 가중되면서 필수 의료 이탈이 가속화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일 겁니다. 근데 정부가 벼랑급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그랬는데요. 오히려 벼랑을 만들었죠, 지금.
벼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정부가 보면요. 의사들이 이제 선의를 가지고 지금 뭐 미용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자꾸 글로 나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필수 의료에 건신하신 분들은 필수 의료 수가라든지 그런 게 너무 낮아서 이걸 좀 교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정부는 그 얘기를 안 하고요. 오로지 미용 때문이다. 실손보험 때문이다 그러면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형태로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계속 그런 형태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절대로 하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가가 낮다는 얘기를 안 해요. 수가가 낮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걸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불균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핵심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교육이 많이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 뭐 일타 강사들 돈 많이 버는데 일타 강사들 때문에 공교육이 망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임용이 적체됐다더니 교권이 추락됐다더니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급여 탓을 하면서 초저수가 문제는 외면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시경 수가 비교해 보면 영국의 영리병원이 400만 원 정도, 우리가 42만 4만 2천 원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2016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는 외면하는 거죠, 정부가. 뭐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런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수가를 올렸더니 교수가 개원한다고 나가더라. 그러면서 수가를 못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일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공이 사직하고 나서 대학병원 매출이 반토막되는 게 박리담회 없이는 아주 극도의 효율을 가지 않고는 유지가 안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사가 늘지 않은 것처럼 선동을 하는 겁니다. 19년째 동결됐다. 동결이 됐다고 의사가 안 느나요? 계속 늘었죠.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4.6%일 때 전문의가 40.8% 급증했다. 그런 얘기. 소총과 의사는 오히려 10만 명당 소총과 의사는 15년 동안 67.9% 늘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가장 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은 재원이 애매한 겁니다. 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는요, 당시 3% 내외의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20조 원 규모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거보다는 약간 보험료율 인상률이 낮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료율이 1.49%, 그리고 2024년도에는 그대로 동결이 됐죠. 그래서 필수 의료를 한다고 하면서 향후에 건강보험료율을 얼마나 인상할 건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결국에는 아랫돌 빼서 윗돌 깨기로 끝날 게 분명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말은 현란하게 하는데 정말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면요,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데요. 제가 보기엔 마치 북한에서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겠다는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의료 사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면서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심평이라고 변호사님이 전공의들이 이제 단체 행동하니까 부잣집 도련님과 공화국의 이상 뭐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신 글이 있더라고요. 한국이 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다, 공화국이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을 강력히 비난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뭐 의사 불법 병역, 국가 존립이 위협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다른 나라 다 파업을 하죠. 공화국, 원조 공화국들에서 다 파업을 합니다. 물론 필수 의료 아주 중환자라든지 이런 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체 행동의 권리를 인정을 하는 거죠. 원조 공화국들이.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뭐 하여튼 자기 나름의 공화국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거고 최근에 이제 ILO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여부로 처벌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전공의들과 관련해서도 어떤 판단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법조인 중에서도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법조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 2019년도에 의료법학회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책임을 적용해야 된다. 현직 판사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강제수가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보험자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영국도 비슷한 거죠. 영국은 강제도 아니지만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서구의 의료 체계가 오랜 기간에 들어서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공적 의료 체계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서구의 의료보장 제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각의 의료 체계 안에서 일관된 운영 원리가 적용돼야 되죠. 강제로 동원하면서 공공의료가 중요해. 강제로 동원하고 강제 수가를 적용하면서 망하는 건 네 책임이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의료사고라면 네 책임이야.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운영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공적 의료는 수가를 통제하되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나 보험자가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은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결국 정부와 의료인 의료기관이 논의하고 진정한 논의가 가능한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약간 이제 너무 거시적인 얘기만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요. 아까 정부에 이렇게 얘기를 들면요. 슬쩍슬쩍 왜곡을 해서 국민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OECD 국가의 민간 공공의료 수가와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 맨날 OECD 통계가 어떻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OECD 수가가 얼마나 어떤지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수가가 저수가인지. 두 번째, 주요 국가에서 의료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없다는 걸 국민에 알려야 됩니다. 정부가. 그런데 정부가 그런 걸 안 하면서 의료계가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전달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알면 훨씬 의료계의 요구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너무도 관료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요새 교육부와 관련해서도 그런 걸 많이 보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필수 의료 위기가 시장 실패로 인한 건지 아니면 정부 실패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전문적인 행정관료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